없으면 프린트도 잘 못하네. 자, 제가 적을게요. 그냥. 가지고 인수하느라고 어머니 짓을 해놨네. 자, 세법 적용의 원칙은 나중에 프린트 다시 올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얘도 말할 때 얘랑 비슷한 거예요. 자,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법을 적용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세 번째, 세무 공무원 재량의 한계. 네 번째, 기업 회계 존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후속 질문. 그럼 세법 해석을 기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포인트.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나오면 되죠. 뭐야?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두 번째, 엄격하게 해석해라. 끝났어요. 정확해. 그리고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 그죠? 자, 그래서 거기서 하나 추가 질문이 있는데 이놈의 프린트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자, 세법 해석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거 좀 이상한데, 얘는 사실 이게 뭐예요? 재산권 부당 침해를, 여러분 사실은 저는 실무 강의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진짜 가서 신고서 쓰고 이런 거 하면. 아니 우리 수업이 재미없다는 건 아닌데 비교 상대적으로는 재미없어요. 솔직히 여기 글자 끊을 길 어디 가서 여기서만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시험에서도 안 해요. 세무사 강의할 때도 안 해요. 논술 준비할 때도 딱 뼈대만 해드리면 알아서 잘해요. 여기는 시험이 좀 이상하잖아 사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왜? 평생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공무원 쪽에 그 세법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애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셔갖고 공무원 업무 하시면서 앞으로 자부심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되 항상 기억하세요. 납세자에게는 여러분이 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업무도 재산권 침해로 보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도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어떤 나름대로 여기저기 의견을 다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건데, 최근에 좀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좀 있어서 특히 양도라든가 지망세 같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고, 실무자들도 그래서 되게 고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고생하는 거 다 같이. 근데 어찌됐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나오면 돼요. 그렇죠? 차라리 저거보다는 이게 사실 판사를 더 좋아하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세법 해석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 뭘 두고 있죠? 혹시 위원회 하나 이름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다 고민하고 있어? 자, 세법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세법과 관세법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뭘 두고 있다? 국세 답변할 때 똑바로 하셔야 돼요. 갑자기 국세심사위원회 하시면 안 돼요. 국세심사위원회는 불복이에요. 뭐가 들어가야 되지? 심사. 이름 기억하셔야죠.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선생님 예규가 뭔데요? 이어서 할 거예요. 이거 말고 복수 끝나고 할 거고요. PPT 이거 안 붙어 있는 거면 안 되는데 제가 하다가 중간에 아니면 다시 키고 할게요. 여기는 그냥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주는 공식위원회가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면 질의 같은 거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될 거예요. 할 거고요. 그러니까 답변할 때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이런 이름을 혹시 만약에 언급을 하신다 그러면 요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되셨죠? 예규라는 말이 있다. 자, 소득과세 금지의 원칙은 일단 사실은 입법상의 소득과세 금지, 행정상의 소득과세 금지가 있지만 제가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지만 일반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입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 기준으로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미 납세무가 성립된 후에 세법이 개정되면 편하게 여러분의 말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립된 후에 이제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해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갑자기 여기서 우리 면접관께서 뭐 갑자기 더 추가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하시지 않는데 거기서 뭐 부진정 소급이 뭐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중원권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면 좋은 게 이것은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세법 해석에 관한 과세관청의 어떤 행정 업무에도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적용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면 더 좋겠죠. 자,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 뭐 여기서 무슨 납세자한테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한다 그런 거 괜히 중원부원 잘못하다가 낚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질문 이상한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딱 원칙. 세무공모 재량의 한계 4개 중에 만약에 세법 적용의 원칙 중에서 가장 좀 생각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했는데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후속 질문이 이상한 게 재밌잖아. 면접관들이 안 그래도 지루해 죽겠는데 뭐라고 답변하나 한번 볼까? 재량의 한계를 엄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서 이어서 하게 될 우리가 이제 기본 통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통칙이나 뭐 집행기준 같은 것들을 국세청에서 다 이제 여러분 법제처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센터 가면 제가 이거 다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거기로 가서 보시면 법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구체적인 사례가 생긴다. 여러분 혹시 부가가치세 국세 기출문제 중에서 농어민이 일시적으로 농어민 농지 개량 작업을 통해서 토사석 채취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흙은 원래 땅이 아니에요. 토지가 흙하고 땅하고 같아. 그래서 흙은 과세예요. 그러면 흙을 팔았을 때 걔가 과세 사업자냐 아니냐? 아니 그냥 문장으로도 나오잖아. 농어민 일시적 땅 나왔잖아. 토사석 채취. 원래 토사석 채취 허가를 하시는 업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업자니까 하시면 되는데 농어민이 자기 농지 개량하다가 일시적으로 거기 흙을 파내다 보니 옆집에서 달라고 해서 팔았다. 딱 보기에도 일시 우발적인 거죠. 계속 반복적이 아니면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질이 들어가고 갑론을박하고 이러니까 아예 딱 통칙으로 명시를 해냈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얘는 사실 거의 법이나 마찬가지지만 대외적으로 소송사건 같은 게 일어났을 때는 법원성을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실무 처리를 할 때는 거의 법처럼 인정을 받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기본 통칙이라든가 예규라든가 뭐 집행기준 이런 걸 제시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좀 너무 과다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잘못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좀 제한을 하게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어? 저기요, 알았어, 그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혹시 4개 중에 조금 그 중에 뭐 다 중요하겠지만 조금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하면 얘 아니면 얘예요. 말하기엔 얘가 더 좋아. 상황에 따라서 얘는 이제 딱 정확하게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나 엄격 해석 이런 게 나가면 더 이상 거기서 면접관이 막 이렇게 꼬투리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파트. 근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마 말하다가 혹시 여러분 말이 꼬일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재량의 한계가 하면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혹시 세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좀 추상적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인 범위가 나타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이내에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라고 자꾸 입 밖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하는 연습을 하실 때 일단 교재 있죠. 제가 솔직히 다른 분 교재는 모르겠어요. 나 남의 교재 볼 수가 없어. 내 교재도 못 봐. 근데 내 교재는 봐. 미안해. 자, 그래서 제 세법개론 교재가 아시다시피 다 법 전문이죠. 그 교재 사라는 거 아니야? 아니면 법제처 들어가면 돼.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문장 자체가 법 전문이잖아요. 걔를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연습 방법. 소리내서 읽고 걔를 덮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복기를 해보세요. 근데 분명히 말하다 보면
말이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발이 약간 그 테이프처럼 씹히는 부분이 생기죠. 아, 뭔가 말하다 보면 나 항상 이 부분에서 꼬여. 거기가 본인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말로 편안하게 풀어놓을 수 있게 여러분께서 용어를 바꾸셔서 그거를 메모해, 이거 뭐야, 암기 카드처럼 만들어서 자꾸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뭐 법조문 그대로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법조문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잼되고 씹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실 어찌 보면 면접해갖고 세법 알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싶기는 한데 또 보면 연습을 안 하면 시험장에 가서 이제 본인이 하지 않았어도 될 실수를 하고 오니까 연습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이걸 이제 본인 입에 맞게 말이 이상하죠? 본인 입에 맞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쓴 게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들어가면 된다를 안내해 드린 거 그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교재 봐보세요. 기업회계 존중이요? 이것도 세무조사예요. 그냥 존중이 아니에요. 근데 시험 볼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 시험 볼 때는 뭐가 중요해요? 실신군존이 아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필기시험. 자, 기업회계 존중이 뭐예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자, 국세에 과세 갑자기 모든 조세 아니야? 조세 아니에요. 입에서 국세가 튀어나가야 돼요. 지방직 면접 가셨을 때 국세 하시면 안 돼요. 맞잖아요. 우린 조세가 아니고 국세. 사실은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국세는 또 심지어 개념상 국세에서 관세도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업회계 존중은요. 국세 과세표준 및 조사 결정을 할 때 과세표준의 조사 결정을 할 때 원래 법조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업회계를 존중하자. 단 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우 말이 길잖아. 그래서 기업회계 존중은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국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할 때, 자 국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할 때 세법의 규정이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마치 기간과 기한할 때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처럼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를 존중하자라는 원칙입니다. 그럼 기업회계가 우선인가요? 아니요, 세법이 우선입니다. 맞죠? 근데 사실은 세법에 규정 없는 거 없어요. 우리 법인세법상 손해계획소 시기에 앞에다가 딱 원론을 해놓거든. 권리의무 확정주의. 그러니까 열거된 거 없어도 권리의무 확정주의로 가는 거지 발생주의로 안 간다고 사실은. 근데 발생주의랑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겹칠 수는 있지만 사실 겹쳐서 비슷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세법은 세법인 거지 기업회계를 따라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친하게 지내자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좀 이렇게 약간 물어보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택양도 시 생기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사실 오늘은 이게 메인이 아니라서 여러분 사실은 법인이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법인세를 정말 잘 알고 계시나요? 잘 알고 계시죠? 법인이 주택을 양도를 하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아니야. 각사학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법인세 3가지 종류. 사실은 주택법까지 가면 4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세 이름이 정확하게 EBS에 나오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원래 만약에 법인이 뭐 주택이든 토지든 양도를 하면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 투자자산, 처분손익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손익에. 그래서 자, 말씀을 하실 때 만약에 법인이 주택을 양도했다. 그럼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가? 개인과 법인을 비교해 보시오. 이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원론적인 문제를 내면 질문을 하신다면 법인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 차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이 되므로 일단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세물을 법인세 납세물을 지게 되고요. 더불어 만약에 그 주택이 그 우리 사택으로 일반 직원들의 사택으로 제공되거나 임대 목적 주택으로 제공되는 등의 법이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 주택이다 그러면 알고 계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소득과 같이 과세가 되는데 다른
주택량도 이외에 예를 들어서 매출액 같은 것들, 뭐 사업수익 금액이라든가 다른 기타 수익, 이자 수익 이런 것들과는 달리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과세됨으로써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이 20% 미등기면 40%가 원래 원칙적인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외에 추가로 과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뭐가 나와요? 일단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좀 약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자, 따라해보세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입에 붙어 있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줄여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부터. 각사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각사소 하면 내가 사실 질문할 때 잘 못 알아들어. 아니, 공부할 때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면접하실 때도 그렇고 앞으로 실무하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줄여 쓰시면 안 돼요. 줄여 쓰는 거는 좀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고 뭐 이제 지금까지 만난 세무 공무원들 중에 줄여 쓰는 거 좋아하시는 실무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민원인한테 줄여서 설명할 거야? 상장 기업에서 법인세 때문에 상장회사 뭐 세무팀, 법무팀, 재무팀 다 왔는데 거기서 뭐 각사소 이렇게 하면 그게 있어 보일 것 같으세요? 뭐하냐? 이런 소리 나와요. 네, 그래서 수험생일 때 거는 이제 버리셔야 돼요. 정확한 용어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면접장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그 용어를 말할 수 있는가 아닌가. 알아듣는지도 문제지만 입에서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